자, 토리첼리 기압 측정 실험에서는 제가 이제 시험관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공 상태의 시험관을 공기 중에 있는 수조에 넣었습니다. 그럼 기압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럼 기압 차이에 의해 누르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 힘은 수은 기둥이 그 힘에 의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무게와 같아지는 그 시점에 멈춰지는데요. 그 시점은 1기압일 때는 76cm의 수은 기둥의 무게와 똑같고요. 자,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은 10m 높이하고 똑같고요. 자, 공기는 1000km일 때 있고요. 헥토파스칼로 표현하면 1014 헥토파스칼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높은 산에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해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을 그리고 공기가 1000km까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은 공기양이 지표면보다 적겠죠? 그럼 공기양이 적으니 당연히 기압이 작겠죠. 그럼 누르는 힘이 낮을 것이고 수은기둥의 높이도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기압과 수은기둥의 높이는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바람이 생성되는 원리 실험 진행할게요. 자, 바람은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그리고 공기양이 적은 저기압으로 바람은 이동을 합니다. 자, 그걸 실험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래와 물을 가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모래하고 물을 가열을 하면 당연히 비열이 작은 모래가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어서 당연히 모래의 온도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모래는 따뜻한 공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류가 상승 기류일 거고요. 그리고 물은 차가운 공기를 가지고 있어 하강 기류일 겁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래요. 기압은 저기압이 모래 쪽에 있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당연히 물에서 모래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향연기는 그래요. 모래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냉각할 때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냉각할 때는 당연히 물 쪽의 온도가 높겠죠. 모래는 빨리 식으니까요. 그러면 모래는 차가운 공기 하강기류. 그러니까 고기압이겠고요. 물은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겠네요.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러니 향연기는 어느 쪽으로 치울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크하실래요? 그래요. 온도와 압력은 항상 반대라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는 기단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중위도, 그래요. 위쪽은 고위도, 아래쪽은 저위도. 자, 각각의 온도를 제가 한번 적어 보고요. 자, 왼쪽은 육지가 있으니까 건조할 거고, 오른쪽은 바다가 있어서 상당히 다습할 거예요. 그럼 우리 A부터 한번 볼까요? 자, A는 외우세요.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한랭,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한랭 건조는 어느 계절? 그렇죠. 겨울에 영향을 주고요. 자, 그 다음 B를 보시면 아래쪽에 양쯔강 기단이고요. 그래요. 온난 건조한 성질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B 기단이고요. 자, C는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한랭 다습한 성질이 있지요. 자, 당연히 계절은 초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D는 북태평양 기단. 자, 아래쪽 바다 쪽에 있으니 고온 다습한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계절은 여름에 영향을 주지요. 자, 그걸 여러분이 그래프로도 확인합니다. 자, 가로축이 기온이면 네, 앞에는 한랭, 뒤는 온난. 그래요. 습도는 위에가 다습, 밑에가 건조. 그럼 당연히 기억은 한랭 다습이겠고요. 자, 그러면 기억과 똑같은 게 그래요. 오츠크의 기단이겠죠. 니은은 온난 다습이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자, 디귿은 한랭 건조 시베리아 기단이겠고요. 그리고 리을은 온난 건조 양쯔강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 보실게요. 자, 간은 그래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죠. 자, 꼭 기억할 거 고기압은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이에요. 몇 헥토파스칼 이상이 아닙니다. 저기압도
그냥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고기압은 기류가 하강 기류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그쵸?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너무 많아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그러면 자, 저기압은 어떨까요? 상승 기류니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표면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공기가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럼 바람은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걸 기억해 주시고, 날씨는 수증기가 상승하지 못하는 고기압은 맑고 상승할 수 있는 저기압은 흐리고. 잘했어요. 자, 이제 온대저기압 한번 보실게요. 자, 온대저기압은요, 여러분이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찬 공기를 제가 그려보고요. 세력이 엄청 강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공격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상승기류가 강해 수직으로 쌓이는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며 한랭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랭전선은 앞쪽과 뒤쪽 중에 어디? 그렇죠. 뒤쪽에 영향을 준다라는 특징. 그래서 뒤에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자, 그럼 온난전선은 어떨까요? 찬 공기가 그냥 세력이 너무 약해서 지나치고 있어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그걸 갖고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며 온난전선은 앞과 뒤 중에 어디에 비를 뿌리는지 아시죠? 그래요. 여러분 말대로 앞에 지속적인 비를 뿌리게 된다라는 걸,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온대저기압에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가 어떤 전선이 영향을 받는지, 날씨는 어떤지, 마지막 바람의 방향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A는 그래요.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지요. 그러다 보니 저근형의 구름으로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다음 온난전선의 영향은 그래요. C지요. 그래요.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층운형의 구름으로 지속적인 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그럼 B는 두 전선 영향을 받지 않으니 맑은 날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부터 방위선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A지역은 그렇죠. 북서풍이 불고요. B지역은 그래요. 남서풍. C지역은 남동풍이 들게 되는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C지역의 날씨를 예상해 볼까요? 자, 현재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온난전선 때문에. 그런데 이 전선이 편서풍에 의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C는 맑은 날씨겠고요. 한 번 더 이동하면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아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계절 일기도를 보실 때 고기압에 어떤 기단이 배치되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가는 지금 딱 위치가 시베리아 기단이지요. 그래야 시베리아 기단이 저기압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겨울이에요. 그럼 당연히 바람은 북서풍으로 불니다. 그리고 서고동저 배치형을 갖는다라는 게 또 하나의 힌트네요. 자,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쪽, 그래요. 고기압 위치 보시면 북태평양 기단 위치예요. 그쵸? 자, 그 기단이 당연히 저기압 쪽으로 가니 바람은 시작되는 점 남동풍으로 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확인하실 게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는 좀 특이해요. 고기압이 밑에도 있고, 그래요. 위에도 있죠. 그래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을 동시에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단이 경계선에 전선이 생기죠. 자, 이 전선은 정체전선이죠. 자, 이렇게 정체전선이 생기면 장마가 온다는 뜻이니 이 계절은 초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봄,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으로 기압 배치가 막 어수선합니다. 그때는 봄, 가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속력이요. 아시죠? 그래야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런데 이렇게 단위들이 다를 때는 모두 다 미터 퍼 세크로 통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자, 3분이네요. 그러면 60초가 1분이니까 180초. 5km는 당연히 5000m겠죠? 자, 그럼 그 5000m를 180초로 나누시면 약 27.8m/s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B는 그대로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50m 계산하시면 그래요. 5m/s가 나오죠. 자, C는 1시간이네요. 그러면 3600초. 그래요. 180km. 동그라미 3개 붙여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3600분의 네. 그래서 50m/s. 그리고 마지막 2시간이면 7200초지요. 자, 계산하시면 7200분의 21만 6천. 그럼 계산하시면 30m/s. 따라서 C가 제일 빠르네요. 그리고 D,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다중성강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가하고 나의 간격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간격은 시간당 이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 말은 속력이지요. 그쵸? 그래요. 간격이 속력을 의미하는데 가와 나의 간격을 한번 보실래요? 자, 가와 나는 모두 간격이 어때요? 그래요. 일정하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을 현재 하고 있냐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될 내용은 등속 운동은 반드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리 속력은 누가 더 빠른지 볼까요? 자, 그럼 간격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간격이 나가 더 크죠. 그러니 속력이 나가 더 빠르네요. 자, 이 물체 한번 결론 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 물체는 모두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요. 속력의 크기는 간격이 넓은 가가 더 빠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보실게요. 여러분 기울기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므로 시간 이동 거리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해요. 그럼 그때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 현재 A하고 C는요.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울기, 즉 속력은 기울기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속력인 기울기는 AC는 현재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 속력은 일정.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드려 볼게요. 현재 A하고 BC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래요. X축이 2고요. 그래 Y축이 8, 그러니 4가 나오죠. 그럼 속력은 4m/s야. 그럼 이걸 내가 속력과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보시면 2초 동안 4m/s로 일정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B는 기울기가 없죠? 그럼 당연히 속력이 0인 거고요. 그럼 당연히 정지 상태겠죠. 자, C는요. 4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끝에 8까지로 끝나네요. 그쵸? 그러면 X축은 4칸. 자, 8부터 Y축은 12까지니까 Y축도 4칸. 그럼 4분의 4, 1m/s가 나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1m/s로 속력이 일정하지요. 따라서 운동을 비교해드리면 등속 운동이 A 그리고 C가 된다라는 거. 그 점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 속력 그래프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뭘 의미하냐면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결국에 시간 곱하기 속력, 즉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기울어짐은 없는 그래프지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속력 변화는 없습니다. 기울기가 없다 보니까 속력 변화는 없지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A는 현재 속력이 10m/s. 그죠? 그리고 B는 4m/s인데 우선 A부터 15초 동안 이동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자, 10m/s가 15초니까 150m네요. 그걸 제가 거리 시간 그래프로 그려드려 볼게요. 자, 15초 동안 150m까지 쭉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됐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B는 4m/s, 4m/s가 15초 동안 일어나면 60m로 이동하지요. 그럼 시간거리 그래프로 그려보면 15초 동안 60, 그래요. 이렇게 거리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바로 등속 운동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이어서 합시다. 자, 중력이 작용한대요.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하죠. 자, 중력은 지구와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때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알아요? 중력의 크기가 곧 무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질량에다 9.8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질량이 크면 당연히 중력이 크겠죠. 꼭 기억해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보실게요. 가는 현재 공기 중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쇠구슬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나는 진공 상태인데 가와 나의 무슨 점이 다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게. 중력은 가나 둘 다 작용하고요. 질량이 큰 쇠구슬이 더 커요. 가와 나 상관없이 쇠구슬이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큽니다. 그래서 중력은 쇠구슬이 더 크고요. 공기 저항은 가는 있지만 나는 없어요. 그러므로 결과가 보시면 쇠구슬이 깃털보다 공기와 닿는 면적이 작죠. 그러니 공기 저항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깃털보다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나는 공기 저항이 없죠. 그래요.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동시에 떨어지냐면 중력 가속도가 질량에 관계없이 9.8로 일정해요.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걸 그 옆에 한번 문제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자, 보시면 중력 가속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속력 변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속력 변화 값이 똑같아요. 질량과 관계 이씨 없이 질량과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동일하게 떨어지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ABC의 중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중력은 무게라고 했는데, 자,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죠. 따라서 질량과 비례함으로 1대 2대 3. 그런데 중력 가속도는 어떨까요? 즉, 속력 변화 값은 어떨까요? 속력 변화는 제가 질량에 관계가 없이 9.8로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1대 1대 1 동시에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의 양은 두 가지. 마찰력에 대한 일, 중력에 대한 일. 자, 마찰력에 대한 일 아시죠? 그래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그때 마찰력에 대한 일 구할 때 질량과 무게는 반드시 제거하고 푸십니다. 그때 마찰력은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kg 지우시고. 그래요. 마찰력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니까요. 6N이고요. 이동거리는 미터 꼭 확인하세요. 센티미터면 미터로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곱하시면 12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중력 곱하기 높이. 중력은 곧 무게죠? 그래요. 무게 곱하기 높이. 만약에 질량이 나오면 그걸 무게로 바꿔주면 되죠. 뭐.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자, 3kg을 2m 높이라면 무게로 바꿔서 3kg에 9.8을 곱하시고 2m.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질량과 높이 변화에 따른 위치 에너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래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죠. 자, 그거 아시면 너무 쉬워요. 뭐만 곱하면 돼요? 그래요. 질량이란 높이만 곱하셔서 누가 제일 위치 에너지가 크냐고 물어보면 그래요. 곱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다 한번 곱해 볼게요. 자, A는 곱하니까 1줄, B는 3줄, C는 2줄, D는 4줄이 나오고요. E는 3줄, F는 그래요. 6줄이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F가 제일 크고요. A가 제일 작다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푸시면 되지요. 그래서 식에 대입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구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술의 운동 에너지와 비례한다라는 실험으로 푸는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술의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 비례하지요. 자, 그 원리로 푸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A하고 B 비교해 봅시다. 질량이 동일하네요. 그런데 속력이 2배예요. 속력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인데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자, 그럼 나무 토막 이동거리 4배 되나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4배가 됐네요. 자, BC 한번 비교해 봅시다. BC는 현재 속력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이어야 돼요. 제곱의 비례니까. 그런데 거리가 딱 보니까 2분의 1이에요. 12cm가 6cm로 되는 2분의 1이네요. 뭐지? 아, 질량이 모르겠구나. 아, 그럼 x 곱하기 4분의 1, 즉 질량 곱하기 속력이 그래요. 2분의 1이 돼야 되니 질량이 2배가 돼서 2kg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하고 지금 2kg, CD는 현재 질량이 동일하지요. 그런데 속력이 2배가 됐네요. 속력이 2배가 되면 그래요. 운동 에너지는 4배. 그러면 24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2kg, 나는 24cm. 자, 그 다음은 지면에 도달하는 물체의 속력이요. 자, 아이들이요, 이걸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보시면 현재 최고점이니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거예요. 그런데 쭉 낙하해서 지면에 닿았어요. 그러면 높이가 없어지고 속력이 빨라지니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거예요. 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됐네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가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와 그 크기가 서로 그래요. 같아요. 그걸로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순서대로 한번 적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지면에 닿았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이 필요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사고가 확장이 되셔야 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뭘 구해야 돼요? 그래요. 최고점에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야. 왜? 어차피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와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같으니까.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 보실까요? 한번. 자, 그럼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아시죠? 그래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요. 9.8 곱하기 2 곱하기 10 그러면 196줄이 나오네요. 아, 그럼 결국에 운동 에너지,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196줄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여기까지 해결하시면 100%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공식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야. 아, 위치 에너지로,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로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구했어요. 그럼 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에 대입해 볼까요? 196줄은 그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제곱. 그래요. 14. 자, 눈의 구조. A는 각막이고요. 그래요. 수정체를 보호하지요. B는 홍채,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D는요. 망막이고요. 시각세포가 모여 있습니다. 자, C는 수정체로 빛을 굴절하는 곳이고요. 자, E는 시각세포가 없는 보이지 않는 맹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빛이 정상적인 안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모아서 망막에 맺힌다는 거, 그것도 알고 가시고. 자, 홍채 한번 보실까요? 자, A는 보시면 동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냐면 홍채가 당연히 수축해야겠죠. 아,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이 커집니다.
그런데 B를 보니까요, 동공이 작아요. 그래요. 왜 작냐면 홍채가 확장했나 봐요. 맞아요. 홍채가 확장했어요. 자, 그럼 A는 당연히 그래요. 동공이 커진 이유는 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어두운 곳. B는 밝은 곳. 자, 그러면 옆에 선모체 보실까요? 선모체를 이완하면 수정체가 얇아져요. 반면에 선모체가 수축하면요,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지면 어디 있는 물체가 보이냐면요, 가는 멀리 있는 물체고요. 나는 가까이 있는 물체로 선모체에 의해서 원근이 조절됩니다. 자, 귀의 구조 보시겠습니다. 자, A는 귓속뼈, B는 반골이관, 그죠? C는 전정기관이죠. D는 청각신경이고요. E는 달팽이관, F는 귀인두관이고요. 그리고 고막 G가 되겠습니다. 자, 청각의 경로가 귓바퀴를 통해 소리를 모아 외이도를 통해 고막을 거치는데요. 고막은 소리를 진동시켜줘요. 그리고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귓속뼈를 지나서 청각세포가 있는 달팽이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에 의해 청각신경에 전달되고 뇌로 가죠. 그럼 듣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 반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듣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 그럼 걔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나? 밑에서 볼까요? 자, 반골이관은 회전 감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이유를 반골이관 통해서 알고요. 그 다음 전정기관은 내 몸의 기울어짐 위치를 감각하죠. 자, C는 듣는 것과 관련된 달팽이관, 청각세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아까 그럼 귀인두관이요. 그래요.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후각 보시겠습니다. 가장 예민하죠. 그런데 지속적인 냄새를 맡지 못해요. 쉽게 피로를 느끼는 감각기관이라는 거. 그걸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명칭을 보시면 A부터요. 자, B부터 할까요? 그래요. 얘는 후각상피예요. 후각세포가 모여있는 후각상피, 그리고 후각상피 세포는 후각신경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만 감지하지요. 그럼 후각상피에 있는 후각세포가 감지해서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미각이요. 미각의 기본맛 외우셔야 돼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까지. 자, 그럼 미각은 액체 상태 화학물질을 감지하고요. 자, 혀의 유두를 지나서 맛세포가 모여있는 막봉오리에서 이 기본 5가지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을 합니다. 기억하실 점, 후각은 기체라는 거, 그리고 그래요. 미각은 액체라는 거. 자, 피부 감각점은 종류가 5가지,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부위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민한 부위일수록 감각점의 수가 둔한 부위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몸 전체에 고르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피부는 물질의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온도가 동일한 30도씨에 손을 담글 겁니다. 자, 근데 20도씨 처음에 담갔던 손을 이동시키면 따뜻함이 느껴지고요. 따뜻한 물에 담겼던 손이 30도씨로 오면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피부는 상대적인 온도만 느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